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쇼. 연예가 이슈와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한 풍문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빠를 향한 집착의 끝 2PM 옥태견에게 도착한 핏빛 팬레더의 정체는 혈서? 한류 스타 엑소의 도경수 SNS에 그의 팬티 판매 글이 올라온 사연은 2012년 JYJ 김재중에게 벌어진 사생 팬들을 향한 욕설 폭행 논란 댓글 민심으로 알아보는 사건의 진짜 문제점은 3년 만에 뮤지컬 무대로 돌아온 가수 이현우 그가 직접 체험한 스토킹의 끝판왕은 연예계에 떠도는 오싹한 실화부터 괴담까지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최근 2PM의 옥태견 씨가 20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해서 반가운 분들이 많았죠. 네. 그런데 모범 병사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옥태견 씨가 전쟁을 선포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군 전역하고 나서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옥태견 씨가 자신의 SNS에 한 이 장면을 캡처를 해서 공개를 하고 여기에 이건 당신과 우리 사이의 전쟁이다라는 이런 선전포고문까지 붙였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악성 팬입니다. 옥태견 씨가 SNS에 올린 이미지에는요. 나는 오빠의 전화번호랑 주소도 알아요. 내가 위험을 알린 것에 왜 차단? 이준호 병원 가세요. 이분이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맥락 없는 이야기나 입에 담기 힘든 각종 욕설이 적혀있는 그런 글귀들이었습니다. 아니 미국 영주권도 포기하고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받아가면서 진짜 멋있게 군대를 딱 전역한 옥태견 씨한테 누가 제대하자마자 이런 악의적인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개된 캡처 이미지에 보낸 날짜를 보니까 2018년 6월부터 보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넘게 이런 기분 나쁜 메일을 계속해서 받아봤다는 거죠. 또 옥태경 씨의 글을 의하면은 이 다른 2PM 멤버들도 악성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싹부터 잘라야 이제 이게 왜 제가 얘기하니까 좀 무섭나요? 아니 오늘따라 메이크업이랑 굉장히 좀 달리기에 좋은 공포스럽고 이래서 네. 가위 사실 싹부터 싹둑 하고 잘라줘야 되는데 이게 군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이런 그 행동을 한 거는 분명히 그동안 강한 의지가 이제 저기 다짐화되어 있다가 뭐 이렇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난 태견이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태견과는 다를 것이다. 그런데 옥태견 씨가 극성 팬 때문에 괴로운 일을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바로 10년 전이죠. 2009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주 충격적인 사진이 올라와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바로 혈서인데요. 혈서 내용은 더 후덜덜합니다. 한 여성 팬이 옥태견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어라는 혈서를 올린 것인데요. 이 혈서는 사실 지금도 사생팬들 사이에서 약간 엽기적인 행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어우, 무서워. 혈로는 저렇게 쓰기엔 너무 힘든데. 맞아요, 근데 혈서. 맞다고? 진짜 피해요? 네. 아니 혈서는 뭐 이제 공포 영화 같은 데서나 보고 그런 근데 혈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아마 이제 어떤 팬심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여성 팬이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뭐 옥태견 씨의 팬이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뭐 누리꾼들, 팬들이 이제 너 진짜 팬 맞냐 이렇게 좀 빈정거리니까 그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혈서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근데 혈서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빨개서 혹시 다른 뭐 물감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근데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도가 지나친 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혈서라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상처를 내서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혈서죠. 혈서인데 혈서라는 게 뭡니까? 진짜 우리 과거에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그렇죠. 아니 뭐 혹시 의열을 정말 피 끓는 애국심이나 이런 것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가면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독립운동 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게 혈서인데 혈서란 이름도 이건 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분이 정말 독특한 분인 게 혈서를 올리고 나서 그 옥태견이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사생활 여부를 알려주겠다라고 예고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팬들의 공격이 계속되니까 자기 미니홈피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신 분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라면서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아니 만약에 슬리피 씨 같은 경우에 극성 팬이 네. 이런 뭐 혈서처럼 무서운 메시지를 보냈다 어떨 것 같아요? 사실 팬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상만으로도 행복하긴 한데, 너무, 저 피로된 글씨를 직접 보면, 지금 사진도 이런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무섭죠. 저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밤에. 이게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일어나, 이게 정말 팬이 맞는 걸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괜히 그 신변에 막 위협도 느끼고 좀 무서울 것 집 같아요. 앞 나갈 때도 무서울 것 같아요. 맞아. 문 앞에 어디에 숨어 있을 것만 같고 막 괜히 그렇잖아요. 이게 대중분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팬들이요. 안티 팬이 아닙니다. 진짜 팬이죠. 진짜 좋아해요. 좋아해서 하는 행동이 저런 행동인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이분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기는 정말 좋아해서 하는 행동인데 왜 자기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앞뒤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옥태견 씨가 저런 혈서를 받고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법적으로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걸 좀 자제해 왔다가 이제 정도도 좀 너무 지나쳤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좀 누적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 이상은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생팬 이야기나 이렇게 조금 특이한 행동을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아이돌 친구들이 굉장히 이런 거에 공포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집 안을 들어와서. 저랑 인터뷰를 했던 어떤 아티스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에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분명히 나만 들어갔고 어두운 방인데 너무 느낌이 세하더래요. 인기척이라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아무리 가만히 온도가 있어도 다르잖아요. 그래도,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있으면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주방에서 나왔어요. 이게 웬일이야. 너무 무섭다. 못 찾았으면 며칠 동안도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영화 공포 영화 생각나요. 그거 숨바꼭질. 그래 숨바꼭질. 자 그런가 하면 신화의 김동완 씨는 사생팬과 아주 소름 끼치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요. 정말 이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그 신화의 김동완 씨가 이제 집에 와서 우편물을 찾았는데 그 우편물 봉투에 낙서가 있대요. 그 낙서를 보니까 크크크 찾았다. 너무 집 찾느라 개고생했네. 써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김동산 바보라고 적혔어. 되게 장난이라고. 되게 재미있는 듯이 연인끼리 얘기하는데 하듯이 대화를. 근데 만약에 저걸 진짜 당했다고 하면 누군가 나의 집이랑 어떤 인적 사항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생팬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생활까지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팬들을 말하는 건데, 사실 김동완 씨가 무슨 뭐 사생팬들하고 숨바꼭질하려고 시골살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찾아가서는 뭐 찾느라 고생했네 뭐 이런 거를 쓰는지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도 이 사생팬 이분한테 김동완 씨 집 찾으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김동완 씨 집에 이 사생팬이 찾아온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작년 초에 이제 사생팬이 밤늦게 김동완 씨 집 앞에 음식과 커피를 놓고 가는 바람에 동네 개들이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이것도 SNS에 올렸었고요. 근데 시골이라서 음식을 놓고 가면 이제 뭐 산짐승들이 막 내려와서 맞아. 먹잇감을 위험해요. 찾으러 돌아다닐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데도 이걸 또 자제해달라고 말을 했는데도 또 왔다는 거죠. 제가 그 예전에 2005년도, 2006년도 잭슨왕 시절에는 개그맨 1위를 했었어요. 최고. 저도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집에 매일 같이 와서 치킨을 이렇게 걸어놓고 가요. 그거는 고마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배고프니까 먹었죠, 그때는 허거치고. 그러다가 이게 한 달이 지나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족발이라고 써놨어요. 진짜. 아 진짜로. 왜 그래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근데 족발을 계속 걸어놔요. 그게 6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이제. 근데 얼굴을 끝까지 못 봤어요? 알죠 누군지는. 한번 집에 갔는데 문이 그 친구가 집에서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런 침대에 식으로 누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는 여자친구인 것처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생팬들의 특징이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혼자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타와 내가 화면으로 만나고 있지만 마치 나와 대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스타가 나의 연인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스타가 예를 들면 뭐 그냥 자기의 뭐 이유로 다른 이유로 그냥 어디로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 피해서 얘가 이사를 갔나 이런 이제 엉뚱한 상상들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장난이라고 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사생팬들이 연예인의 집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그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사생팬을 따라다니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이틀 동안 사생팬을 함께 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100% 미행이에요.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자, 매일 집에 가면서 추격전을 벌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우편물을 다른 집으로 보낼 수도 없고, 사실 정말 난감할 것 같은데 레이디 제인 씨도 사생팬에게 이런 무서운 일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막 되게 열정적인 팬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는데 최근에 SNS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그 SNS에 제가 뭐 저희 동네에 여기 홍대 근처에 뭐 어디 카페를 갔다든지 뭐 어디를 갔다든지 하면은 꼭 그 메시지로 DM으로 오늘은 그러면 내가 여기 가서 기다릴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갔던 장소에서 인증샷처럼 사진을 찍어서 그걸 DM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른 데 가면 거기 또 가가지고 여기가 너가 앉았던 자리구나 하면서 그걸 찍어서 보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냥 어때요? 기분이 그거를 저한테 직접 뭐 오시거나 찾아오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메시지만 보낸 건데도 저는 볼 때마다 너무 무섭고 제가 그다음부터 이 동네에 나가기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혹시나 마주칠까 봐. 제가 사생팬이랑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생팬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사생팬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생팬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집은 찾아가는데 그 사람의 초인종을 누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의 몸을 터치한 적이 없으니까 사생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논리예요? 존재만으로도 그렇게.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으니까 나는 사생팬이 아니다. 근데 이런 행동 때문에 그 스타가 실제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사생팬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 단지 자체가 너무 사생팬들의 공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뭔가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뭔가 먹었던 음식물도 그냥 복도에 던져버리고 그냥 화단에다가 침도 뱉고 담배도 놔두고 뭐 먹었던 종이컵들을 그냥 쌓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한테 찾아가서 제발 이사 좀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쫓겨나듯이 나가는 스타도 있어요. 그 노상방뇨도 하고 그래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없어서 그 주변에서 막 풀밭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화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놀았었어요, 같이. 네. 그래서 한 번은, 그러니까 전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면이 저희가 저녁 때쯤 만났고 새벽 즈음까지 그 안에서 계속 우리끼리 놀고 있었는데 저녁 때 봤던 그 친구들이 새벽까지 여전히 밖에 있더라고요. 너무 추운 날이었고 이거는 거의 초인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더운 날도 우리는 안에서 에어컨 틀고 이제 시원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밖에 떼약볕에서 몇 시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밖에 서 있는 거야 계속. 김동완 씨가 명언을 남긴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화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지. 난 너희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자상한 우리 오빠. 암요. 제 건강은 제가 알아서 챙기고 있죠. 아니 근데 집을 찾았다고 해도 그냥 뭐 확인했으면 이제 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뭔가 이제 표시를 막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심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생 팬들은 딱 하나예요.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거고 그로 인해서 그 스타가 나로 인해서 반응하는 걸 너무 즐겁고 그냥 자기는 즐기는 거예요. 그 많은 팬들 중에 나는 조금 스페셜한 팬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극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뭐 아이돌 멤버가 이렇게 일 끝나고 지나가는 동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뺨을 때린 일이 있잖아요.
드라마처럼. 아, 예, 실제로 뺨을 때렸어요. 이유? 이렇게 하면 오빠가 날 기억할 기억할 테니. 거야. 그러니까. 관종인 거네요, 관종. 그렇죠. 옛날에는 머리카락도 많이 뜯어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런 모양 이 꼴입니다. 머리카락이. 다 사생팬은 다 뜯어. 야. 팬이 너무 많아서.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라고 한다면 팬덤 내부에서도 좀 자정 움직임 좀 있다는 거예요. 사생팬이 찍은 사진은 구매하지 말자 이런 이제 움직임도 있고요. 또 김동완 씨가 속해 있는 신화 컴퍼니 쪽에서는요. 사생팬들의 행사 참여자 시를 아예 배제하는 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생팬의 살자리를 좀 점점 좁게 만드는 것이 그나마 뭐 건전한 뭐 스타와 또 팬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로지 풍문쇼에서만 할 수 있는 남양 특집 연예계 사생괴담을 다뤄볼까 합니다. 사생 팬들의 행동을 분석하면 다양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숙소나 집으로 찾아가는 잠입형이 아닐까 합니다. 사생 팬들은 단순히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집을 알아내고 그냥 들어가는 스타를 바라보면서 그냥 기쁨을 느끼면 그 정도로 족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몰래 들어간 다음에 인증을 남깁니다. 내가 여기 왔다 갔다는. 근데 그것도 자기의 굉장히 은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일종의 테러를 하고 합니다. 테러를. 우리 그 임산부나 노약자분들 잠시 길을 막아도 됩니다. 그게 바로 속옷 테러입니다. 속옷이요? 속옷이요. 뭐 속옷을 뭐 훔쳐가요? 아니면 뭐 속옷 속옷에다 자기 이름을 와요? 써놓나?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가 밝힌 속옷 테러인데요. 숙소 생활 당시에 사생팬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슈퍼주니어 멤버들 속옷을 이렇게 개어놓은 곳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자기 속옷을 넣고 갔대요. 와. 입어라 어떻게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왔다. 우와.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왔다고 해도 왜 속옷을 그 내가 가장 범접할 수 없는 영역까지 왔어. 막 이렇게 무슨 영역 표시하고 가는 도 아니고. 여기서 놀라기는 이릅니다. 그 사생팬이 그 김희철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니 뭐라고 보는데? 오빠, 곰돌이 속옷 너무 귀여워요. 왜 봐?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딱 갈아입고 나왔는데 보고 오늘 뭐예요? 입은 곰돌이 속옷 귀여워요. 오늘 그게 그 곰돌이 속옷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않았는데요. 너무 독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전화번호 이 정도면 자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급 사건으로 너무 놀라서 김희철 씨가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바꾼과 동시에 문자 하나가 띡 와 있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 문자 안 돼, 안 돼. 내용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빠 번호 바꿔도 다 아는데. 바꾸자마자? 예. 김희철 씨가 종종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문자가 많이 와요. 그래서 잠깐 이 정도면 통신사에 있는 일하는 분 아닌가요, 혹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이런 분들이 사생판 정도면 이렇죠. 아니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럴 수 있을 리가. 그러니까 김희철 씨가 종종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문자가 많이 와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얘한테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김희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해야지 그래서 하나하나 다 누르게 되는. 그 되게 대담한 방법을 쓰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취직까지요? 네, 무슨 카드사라든지. 이 전화번호를 털린 아이돌 스타들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뭐지? 제가 친분이 있는 아이돌 가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사생 팬들이요. 밤만 되면은요. 자기의 벗은 사진이나 은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낸대요. 이런 사람들이 보내는 문자를 막기는 힘들잖아요. 또 어떤 번호로 올지 모르니까. 저는 실제로 그 문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 연애 초반에 문자가 밤마다 같은 시간 10시 정도쯤 띵통하고 오는데 다른 데 찍지 않아요. 얼굴이 나오지 않고 카메라의 위치는 이렇게 찍어요. 위에서 내려게. 그리고 옷을 굉장히 파여서 있게 찍고 매일 그렇게 자기 사진을 찍어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전 오해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아까 안진영 기자가 얘기하신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방적으로.
네, 지금만 알았더라면 가만 안 뒀겠죠, 제가. 아니 나는 여성 아이돌이 더 뭐랄까 그런 거에 노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 아이돌이 더 많이 이렇게 남자가 너무 이것도요 많아요. 뭐냐면은 예. 여성 아이돌도 분명히 그런 피해를 입는 친구들이 있는데 차마 그런 얘기를요 하는 것조차를 두려워하고 못하고 왜 남자들 그 바바리맨이라고 그들은 보여주면서 자기들의 쾌감을 느끼는 게 있는데 그런 여성 사생 팬들의 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보내주면 오빠들이 좋아할 줄 알아요. 오빠들 이런 거 보기 힘들지 이런 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그런데 그 끔찍한 속옷 테러를 당한 아이돌이 또 있다고요. 예. 같은 소속사네요. 네. 엑소의 도경수 씨인데요. 뭐 엑소 멤버로뿐만 아니라 뭐 영화 신과 함께 스윙키 등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면서 팬덤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문의 SNS 글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너무 충격적인데 대체 또 어떤 글이길래 그런가요? 뭐 중고나라도 아니고 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그런데 그 끔찍한 속옷 테러를 당한 아이돌이 또 있다고요. 예. 같은 소속사네요. 네. 엑소의 도경수 씨인데요. 뭐 엑소 멤버로뿐만 아니라 뭐 영화 신과 함께 스윙키 등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면서 팬덤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문의 SNS 글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너무 충격적인데 대체 또 어떤 글이길래 그런가요? 뭐 중고나라도 아니고 도경수 속옷 판매합니다. 그 뭐예요? 속옷 훔쳐온 거예요? 제가 숙소에 가서 직접 공수해 온 겁니다. 얻느라 정말 어려웠고요. 1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라면서 글과 함께 속옷 사진 우와. 인증샷까지 올린 거예요. 그거 완전 웬일이에요? 머리카락 판매합니다. 저런 거는 처음 알았다. 근데 당시 게시글이 정말 논란이 됐었던 게 글쓴이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떠한 죄의식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예약까지 걸었어요. 어떻게? 예약 판매. 그러니까 어떻게 예약 판매를 하냐면 다음 주에 오세훈 속옷 공수하러 갈 건데 예약 받습니다. 엑소 M은 보안이 철저해서 안 되더라고요. 다른 멤버 팬티를 이번에 가지러 갈 아니, 것이다. 그게 피루팡. 말은 공수라고 썼지만 사실은 속옷을 훔치러 간다는 그러니까. 건 미리 훔치라는 선주만 거잖아요. 받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앨범을 사듯이 아이돌 팬들이 그 연예인들 CD가 나오면 그거 예약 판매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속옷이나 양말을 예약 판매를 하겠다라는. 아니, 저런 건 못 찾아요? 저 범죄인데? 저거 범죄잖아요. 소속사 입장에서도요. 저걸 악착같이 찾아가지고서는 처벌을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지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팬들. 누가 마을에도 쟤네가 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는데 그들을 이렇게 막 일부러까지 그렇게 찾고 내용 자체도 너무 공론화되면은 팀 이미지에 좋을 게 없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네. 그 가요 프로그램 하는 날이면 네. 이제 보통 여성 팬들 중에 사상 팬들 분들은 좀 남성스럽게 옷을 입고 머리도 짧게 하고 남자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뭐 엑소 오빠들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있다고요. 저 예전에 그 SBS 그 등촌동 공개홀에서 예전에 많이 네, 있었을 많죠. 때 남자 화장실 쪽에 문 칸막이 여는. 있잖아요.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밖에 이제 남자 소변기 있는 쪽에다가 얼굴을 내놓으면서 계속 보는. 그러다가 한 명 걸린 적이 저는 그때 들었었거든요. 네, 문제는 이처럼 불법 흥신소 못지않은 사생 팬들의 아이돌 쇼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어떤 것들이 거래되고 있나요? 그런 물건이나 이제 아이돌의 신상 정보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곳이 바로 짹짹이 투 땡땡 거기인데요. 영어로 여기서 사생을 검색을 하면요, 엄청난 판매글이 이렇게 검색이 되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뭐 아이돌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도 판매가 되고 있고, 비공개 사진, 뭐 전화번호, 개인 오피스텔 주소, 그리고 촬영장 비하인드 스토리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성적 취향 정보까지 판매한다고 합니다.
옵션이 굉장히 여러 개 나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품목 중에서도 가장 원하는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부쩍 거래가 활발해진 이 품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름 아닌 비행 정보입니다. 왜냐면은 비행기 어디에 한 명 어디에 탑승하는지 알면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이 스타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도 있는 한 수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그리고 왕복은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비행기를 따라서 타는 팬들이 많아져서 요즘 이거 팬들이 진짜 알았으면 좋겠는 게,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의 그 오빠들이 비행기에서 밥도 못 먹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언제 사진을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찰칵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야. 아니면 눈 감고 있다가 이렇게 뜨고. 약간 좀 안 예쁜. 그렇죠. 약간 그런 모습들이 찍힐 수가 있어서 아예 아이들이 밥을 안 먹거나 아니면 무조건 안대 끼고 자는 경우가 많아요. 와서 말 시키고 아니면 눈 감았다 떴다 약간 굴욕 사진이 찍히니까 아예 그냥 잠만 자요. 근데 항공정보 유출이 왜 위험하냐면 이게 최근에 이런 좀 사건들 때문에 항공사에서 골머리를 앓았어요. 왜냐하면 팬들이, 이게 워너원 때 있었던 사건인데 팬들이 같은 시간대에 그 좌석을 예약을 해놓고 출국장까지 입장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실컷 구경을 한 다음에 출발 직전에 무더기로 표를 취소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출국장이 아니라 비행기까지 탔어요. 근데 비행기까지 타고서는 출발하기 전에 자기들 진짜 일이 생겨 내려야 된다고 내리는데, 항공 규정이요,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리면은요 다시 보안 전원이 다 내리고선요 보안 점검을 싹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출발이 최소 2-3시간 정도 늦춰져요. 너무한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정한 팬들이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건 빨리 글 내리시라고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정도 수준이 돼야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가장 큰 빠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같이 올바르자. 풍문쇼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연예 기사 속 댓글로 민심을 살펴보는 민심체크 댓글 재판소 시간입니다. 네, 대망의 첫 번째 기사는 바로 JYJ의 김재중 팬들의 욕설과 폭행까지 한 사건인데요. 네. 정확하게 무슨 사건이었나요? 2012년입니다. 3월 6일이죠. D 매체에서 한 음성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안에는 JYJ 멤버 김재중 씨가 본인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혔었던 사생 팬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때리는 듯한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는 파일이라 조금 논란이 됐었죠. 니들 같은 웬일이야? 몇십 명인지 알아? 사생이잖아. 니네가 나 이렇게 살아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되냐? 어? 재밌을 거야, 너희들. 진짜 재밌을 거야.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 막 생각 못하지. 네, 다시 들어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당시 관련 기사가 쏟아졌죠. 레이디 제인 씨가 관련 기사 댓글 골라오셨다고요? 네, 먼저 첫 번째 댓글은 아이디 JCHA 님이 쓴 건데요. 엄마가 단순히 어디 있냐고 문자만 보내도 감시당하는 느낌인데 택시 타고 감시하는 엄마가 100명이나 있다고 생각해봐. 기분 좋겠냐? 참고로 나 남자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생팬에 대한 어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겪어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듣기만 해도 공포스럽네요. 아니 어떻게 100명의 엄마가 쫓아낸다고 생각하면 김재중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의 아이들급 친구들은 어딜 가면 사진을 SNS에 못 올립니다. 왜냐면 그걸 올리는 순간 뭐 한 30분 안에 쫓아. 10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고 나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올리거나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저렇게 막 욕설도 하고 조금 뭐 손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기도 한데, 저랬을 때 사생 팬들은 좋아했을까요?
웃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녹음된 내용에. 이렇게 때릴 때 나를 저거 뭐 나한테 말을 해준다. 것 같아요. 사생 팬들은 그들을 맞닥뜨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좋아해요. 너 자꾸 이러면은 너 뭐 부모님한테도 혼나, 뭐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래도 우리 오빠가 나한테 얘기한다. 와 오빠다. 디매체가 공개한 그 음성 파일에 따르면요, 이 사생 택시라고 하잖아요. 이 사생 팬들이 이제 택시 한 대를 거의 막 빌리다시피 해가지고 그 택시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따라다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택시 기사들이 돈 벌겠다고 태워가지고 따라다니고 목숨 걸고 빨간불인데도 앞에 차가 몇 대가 있어서 역주행해서 따라다니고 택시 진짜 돈에 환장해가지고 죽도록 따라오지. 얘들의 돈 죽도록 쓰면서 나 따라오지. JYJ 그 재중 씨도 조금 많이 흥분한 거. 네. 전날은 굉장히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예, 저 음성 파일만 들어서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예. 사생팬도 나쁘지만요. 어린 친구들이 돈을 준다고 그걸 다 태워주는 사생택시 기사님도 이게 떳떳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사생택시 기사님들한테는 얼마를 주면 하루 종일 저렇게 해주십니까? 일단은 일회 이용 요금은요, 4인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인데요. 하루 종일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는데, 이게 택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생팬들이 특정 택시 기사를 고정적으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생 택시 기사들이 따로 생긴 것이죠. 굉장히 엄청난 액수잖아요. 한 달에 900. 그렇죠. 매일매일 사용을 한다면 이건 사생팬도 그럼 뭐 금수저나 가능한 건지 이 비용이 다 어디서 조달이 돼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팬클럽 회원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사생팬들 돈이 어디서 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게 그룹을 짜는 거예요. 그룹을 짜서 만약 해외 스케줄을 가거나 뭐를 하거나 할 때 한 명한테 몰아주기를 하는 거죠. 개모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선택되면 그분이 착출돼서 나가고. 사람이 사람을 보고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때리지는 않아요. 원래 분명히 뭔가 어떤 그 계기가 있었을 거고,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표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억눌렀을 때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김재중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방향이 있을까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억누르지 못한 거는 그만큼 내재된 분노가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럴만 했어, 매를 불렀어, 이렇게는 저도 쉽게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게 만약 정말 폭행의 소리라면 저 역시도 좀 듣는데 좀 불편하긴 했거든요. 일단 저 사태를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저 음성 파일이 공개되고 우선은 JYJ가 당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더 많은 사례들이 알려졌어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위치 추적 장치, GPS를 붙여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 명백한 불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사생택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접촉사고가 일어나면은 내려서 얼굴을 봐야 되니까 그런 행동까지도 하고 있다는 건데, 그중에 단연 최고는 JYJ 메모 중 한 명인 김준수 씨가 겪었던 일입니다. 아니 일부러 사고 내는 것보다 더한 일도 있다고요? 뭐가 더 있어요? 이거보다 심각한 게? 이게 결국은요, 저는 이건 성범죄라고 보는데요. 스킨십이에요. 일부러 다가와가지고서는 자꾸 스킨십을 시도하고 자고 있는데 와서 키스 몰래 하고. 이게 뭐냐면은 숙소를 찾아 들어온 거예요. 어머. 문 열고. 네, 그래서 몰래 훔쳐보고 촬영하고 그리고 여러 물품도 가져가다가 상대방이 알아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스킨십까지 시도를 한다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이 사건이 화제가 됐을 때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김준수 씨가 식당에서 한 여성과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뒤에 수십 명이 나 그거 알아. 창문에 타닥타닥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 사생 팬분들이. 그게 뭐예요? 일단 한번 보시죠. 저 뒤에. 와, 저 뒤에 전부 다. 그냥 얼굴이에요. 식당에서 그냥 일반 음식점이에요, 지금. 와, 다른 손님들이 공포감을 느꼈겠다. 지금 거의 진짜 저 뒤에 더 있으면 거의 100명 될 일거수 수도 일투족을 있어요. 저렇게 따라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저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좀비들이 들어오려고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어딜 가나 부담스럽고 어딜 가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저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이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은 아니구나. 뭐 현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하나가 좀 들고요. 지금이라도 연예 기획사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스타를 그래도 정신적으로 보호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보호 방법을 좀 뭔가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름 더위를 날려줄 연예계 사생 괴담의 다음 유형은 우리 사랑의 도피를 떠나는 거야. 바로 납치형입니다. 한국에서 범죄죠. 예. 혹시 영화 마요네즈라고 기억하세요? 맞아. 모르겠어. 네네네. 고 최진실 씨하고 김혜자 선배님하고 네네. 모녀지간으로 나왔던 영화인 것 같은데 최진실 씨가 마요네즈를 한창 촬영하고 있을 당시에 납치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밤 늦게까지 이 영화를 촬영을 하고서 새벽에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괴한이 흉기를 들이대면서 갈 데가 있으니 함께 가야 된다 하면서 납치를 시도했어요. 어머. 아니 그러면 최진실 씨가 혼자 계셨던 거예요? 매니저 없이? 하필 그때 이제 매니저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진실 씨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때 갑자기 최진실 씨 비명 소리를 듣자 매니저가 바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괴한이랑 매니저랑 막 싸우는 동안 최진실 씨는 도망갔어요. 그 동네에 치킨집, 단골집에 들어간 거죠. 치킨집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괴한이랑 싸우던 매니저는 배에 칼에 찔려서 4주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범인은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매니저가요,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된 굉장히 거구의 매니저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사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그래도 이 칼 들고 덤비는 그 괴한을 제압하기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큰일이 일어날 뻔한 걸 겨우겨우 막았던, 모면했던 사건이죠. 이 생전에 납치 위험에 빠졌던 최진실 씨가 고인이 돼서도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팬들을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있었죠. 10년 전인 2009년 8월에 고 최진실 씨의 유골함이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거는 유골 도난이 아니라 납치나 다름이 없다라면서 막 오열하신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울부짖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제발 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그 납골공원 관리자가 이제 순찰을 돌다가 그 최진실 씨 유골이 보관돼 있던 그 석분이 깨진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 65mm 두께의 대리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망치로 한 15회 정도를 이렇게 내려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사건 현장에서 둔기는 물론이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찰이 CCTV를 조사하던 중에 한 남성이 고 최진실 씨의 유골함을 꺼내가는 장면을 딱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워낙 대중의 분노가 높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보 전화도 빗발쳤었어요. 근데 공개된 인적 사항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대구에서 절도 용의자를 체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유례가 없던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초기에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는요, 좀 알려졌을 때도 기사화하기를 되게 꺼렸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섣불리 알려지면은 이 가져간 사람이 꽁꽁 숨어버리거나 유골함을 어떤 식으로 훼손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심조심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CCTV 나온 다음에는 공개 수사를 해서 빨리 잡았던 거죠. 아니 대체 그러니까 유골함을 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당시 절도범이요,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이 보면 굉장히 황당해요. 최진실 씨가 자기 몸속으로 자꾸 들어와서 자기를 제발 좀 꺼내서 흙이 된 땅으로 이제 이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접신, 빙의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했다는 주장인데 결국은 그래도 검찰이 정신감정 의뢰했는데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공개된 그 CCTV 영상을 보면요, 이 절도범은요 범행 후에 걸레질을 이렇게 막 합니다. 그 주변에 자신의 이제 지문 같은 게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걸레질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아주 계획적인 범행을 좀 저질렀었던 건데 결국 1년 6개월의 징역형,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죄질에 비해서는 형량이 좀 낮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범죄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법정 싸움 끝에 감옥까지 가서야 겨우 끝이 난 연예인 테러도 있다고요. 네, 이 테러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영화 과속 스캔들로 유명한 아역 배우 왕석현 군입니다. 과속 스캔들의 아역 스타 왕석현 군이 30대 남성 팬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건데요. 한 30대 남성이 공중전화로 왕석현 군이 다니는 학교로 전화를 해서 내가 대형마트 사장인데 왕석현 군이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다. 이런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요. 또 소속사로 전화를 걸었더니요. 자기가 대한총기 물류협회인데 왕군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또 살해 협박까지 해서 아주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30대 다 큰 어른이잖아요. 근데 겨우 15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한테 도대체 왜 그랬대요? 이 협박범이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 왕석현 군의 오랜 팬이었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을 결심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절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됐죠. Are you scared? 네, 남양 특집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귀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타들의 귀신 목격담,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이야기만 골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타들이 귀신을 정말 많이 본다는 대표적인 장소가 있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바로 녹음실입니다. 맞습니다. 그 녹음실에 귀신이 나타나면은 대박이 난다. 그런 얘기는 지금도 해요. 네. 지금도 막 뭐 녹음했는데 뭐 귀신이 뭐 녹음 목소리가 녹음이 들렸다, 뭐 이런 거. 그거나 슬리피 씨는 녹음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아우 저는 제발 좀 나와라. 일부러 불을 다 끄고. 일부러.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었어. 그냥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가끔 그냥 전구가 터질 때가 있어요. 수명이 다 됐어. 그렇죠. 수면 다 돼서 턱 터서 대박 났다. 귀신이 저거 터트렸다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잘 된 기억이 있네요. 귀신들이 전구가 터졌었어요? 그때 터지고 전 차트 1위 했습니다. 진짜로? 레이디 제인 씨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트 1위도 못 해봤고. 아이고. 그래서 앨범이 잘 안 됐었나 봐요. 한번 터트려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무속인 방송을 또 오래 진행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팩트는 이겁니다. 귀신도 음악을 들을 줄 안다. 그래서 귀신들이 이렇게 쓱 듣다가 별로면 거길 안 가요. 그러니까 소리맘 같은 건 이건 아니겠어. 아니, 왜 특정 노래를 그렇게 지칭을 하고 그러세요? 귀신의 언어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이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귀신이 좋아해서 그런 소리들 그런 거에 그래서 녹음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정영진 편집장님의 어떤 헤로인이죠. 네. 아이유 씨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들어보셨나요? 아이유 씨는 그런 경험을 할 뿐이 아닙니다. 아니 나오는 거마다 대박인데 다 대박 났잖아요. 나오는 거마다 대박인데 제 얘기를 듣고 보면요. 수긍하실 거예요. 귀신도 아이유 팬이었던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뭐냐면 아이유가 앨범을 준비할 당시인데요. 그날따라 유독 작곡가랑 의견 충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매니저는 그래도 나보다 더 가까우니까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본인 얘기할 땐 별 반응이 없다가 작곡가가 무슨 얘기만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녹음이 중단됐을 때 매니저가 녹음실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었는지 아이유가 따라 들어갔는데 없다는 거죠. 녹음실에 아무도 없더래요. 어머. 그래서 작곡가한테 물어봤어요. 방금 매니저 오빠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니까 이 작곡가가 무슨 소리야? 여기 처음부터 너랑 나 둘밖에 없었는데 라고 얘기해요. 매니저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앨범이 대박이 났죠. 너랑 나랑
하나 있었던 거 아니야? 와. 근데 아니, 그렇게 정말- 귀신이 나타나서 대박이 났잖아요. 네. 소리맘은 일부러라도 귀신 좀 푸세요. 아니 제가 아는 귀신이 없어가지고. 귀신도 듣는 음악이 있어요. 예. 진짜 대박이네요. 귀신이 이 아이유 씨를 국민 여동생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저한테도 한번 나타나줘야 될 텐데.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귀신. 국민 남동생이 돼야 되는데. 근데 뭐 대박을 위해서 귀신 많은 녹음실을 찾아가는 가수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강남 근처에 뭐 한 녹음실에서 귀신이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거기 가서 녹음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저기 가면 나온다. 일부러 그 소문 때문에 그 녹음실을 찾아온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작곡가는 너무나 유명한 조영수 씨거든요. 네. 조영수 씨가 한 번은 녹음을 하면서 분명히 둘이 대화를 하는데 뭐가 옆으로 쓱 지나가는 게 느껴졌대요. S전업이의 메인 보컬인 김진호 씨랑 조영수 작곡가 두 사람만 그 쓱 지나가는 존재를 확인하려고 둘이 얘기를 해놨는데 나머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일집부터 대박이 났죠. 어머, 매니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쑥쑥 왔다 갔다 하네. 대박이다. 지금 그 녹음실 문 닫은 걸로 알면서 어떤 가수가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박만 내는. 대박만. 대박 제조기 전문 녹음실. 귀신이 있나요, 근데?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녹음을 하는데 제가 볼펜을 들고 있었어요. 볼펜을 들고 이제 체크하면서 녹음을 하는데 막 녹음을 하다가 프로듀서 오빠가 나 너 볼펜 들고 있니? 이거 딸깍딸깍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했는데 자꾸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아 앨범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집을 마치고 접었죠. 경험은 했지만 귀신은 봤으나. 그렇게 어렵게 봤는데 소원 빌어서. 진짜 근데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계속 딸깍 소리가 난다고. 진짜 무서워. 무서워. 또 예전부터 맞아. 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유 씨나 뭐 이런 박하나 씨 얘기 들으니까 정말로 남녀 특집 많네요. 뭐 그런 이런저런 속설들 때문에 이 귀신에 대한 속설 녹음할 때 일부러 귀신을 부르려고 노력하는 여가수 A 씨가 있다고 합니다. 이 A 씨는 귀신이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을 다 끄고 촛불만 켜놓고 이렇게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정현 씨 아닌가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왜 녹음실에서 이렇게 귀신 목격담이 많이 나올까요? 이거 노이즈 마케팅 느낌도 나고요. 시끄러운 걸 좋아하나? 뭐 그런 노이즈 마케팅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기본적으로는 심리가 먼저 가수나 뭐 제작자나 망하면 큰일인데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그 불안감을 굉장히 증폭시킨 측면이 하나가 좀 있을 거고요. 스트레스가 있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소리가 잡음이 아예 없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조차도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음향 기기에서 약간의 오작동 같은 소리도 귀에 아주 예민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가 귀신 얘기를 꺼내면 그 귀신은 분명히 그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증명을 레진 씨 하려면 지금 뒤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지 마요. 저는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이쁜 여자 연예인들이 하지 마요. 이게 가식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러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우면 뭐 이러지. 무서워요. 레제의 저런 가식적인 연기는 제작진 진짜 와. 근데 아이유 씨 에피소드 끝나지 않습니다. 역시 히트곡이 많은 만큼 굉장히 귀신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아이유 씨 꿈에 이번엔 서인영 씨가 나왔대요. 근데 이 꿈에서 서인영 씨가 특유의 그 하이톤의 깔깔깔깔 이렇게 웃는 그 웃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 웃더래요. 마치 이 칼칼칼칼 웃음소리가 내 귀 옆에서 나는 듯이 귀 옆에서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꿈에서 딱
깼는데 깬 그 순간까지도 계속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고개를 돌려서 눈을 딱 뜨니까 눈앞에 머리가 다 엉클어져 있고 옷도 아주 꼬질꼬질한 귀신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있었는데 놀라서 아유 씨가 쳐다본 거죠. 근데 그 귀신도 아유 씨를 같이 이렇게 쓱 쳐다봅니다. 근데 아유 씨가 이 귀신의 얼굴을 보고 굳어버렸대요. 너무 놀라서. 왜요? 자기 얼굴. 자기 얼굴. 그 귀신. 예. 정신 차려. 진짜 여기 터질 것 같아, 언니. 이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 오찬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야. 아니에요. 무섭다 여기. 야, 제작진 진짜 와. 자, 많은 스타들이 귀신을 본 장소로 꼽는 또 다른 장소가 있답니다. 바로 지금 아이유 씨도 그랬지만 스타의 집입니다. 녹음실은 귀신이 무서우면 바꾸면 되는데 집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집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 뭐 참 큰일이다. 어떡해. 같이 사는 거잖아. 그 무속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방송국에는 귀신이 없어요. 왜요? 왜 없는지 아세요? 연예인과 그 방송 작가의 기가 무속인의 기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못 온다는 거예요, 방송국에. 저도 한편 드리는데, 야, 우리 무속인들 방송국에서 대변인이세요? 만난 사람들 진짜 기센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정말, 예. 방송국에 대표적인 귀신이 분도 계시고, 네. 가까이. 맞습니다. 집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가위를 눌리고 귀신을 본다고 말한 스타가 있는데요. 바로 개그맨 양세형 씨입니다. 아니 이틀에 한 번이면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 거의 뭐 동거 수준 아니에요 지금? 베프 아닌가요? 베프. 오. 근데 양세형 씨가 자고 있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이렇게 가위에 눌린 채로 거실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동생인 그 양세찬 씨가 누워서 드라마 쩐의 전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옆에 중학생쯤으로 되어 보이는 귀신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고 같이 TV를 봐요. 그래서 양세형 씨가 놀라가지고 세찬아! 이거 부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둘이 같이 동시에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 귀신이 문을 쓱 하면서 눈이 마주친 거야. 그래서 뭐지? 내가 보여? 이 표정을 하면서 쓱 하고 나갔다는 거야. 어이 깜짝이야. 아, 진짜. 나 지금 소름 끼쳤는데, 여기. 아, 왜요? 뒤에 있다. 없어요, 오빠. 오빠 내가 판단한 건데 없어. 걱정하지 마. 고아나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나 너무 떨렸어? 작년에 피곤해서 그런가? 여기가 왜 이렇게. 아파서 손으로 지금 이렇게. 오한. 이게 내가 왜 이런 방송 안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방송 하면 자꾸만 잠을 못 자는 이게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가위에 눌려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단 한 번도 안 눌려봤어. 정말 단 한 번도. 아니 근데 꿈에 귀신이 나타나긴 하는데 단 한 번도 눌려본 적도 없고 커트라도 돼요. 제가 고등학교를 기숙사 학교를 나왔어요. 50명이 한 방에서 같이 자요. 2층 침대 25개가 있고. 이게 2층 침대가 있는데 유독 그 자리에서 자는 애들은 가위에 잘 누워요. 희한하게. 그래서 전에는 제 동창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밤에 50명이 다 자는데 한 명이 그렇게 갑자기 윗몸 일으키기를 하더래요. 윗몸 일으키기. 밤에? 네. 너 왜 그러니 옆에서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계속 하더래요. 더 무서워. 근데 걔 평소에 운동 한 번도 안 하는 애예요. 다음날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그걸 했다는 거를. 좋다. 기억도 안 나고 운동하고. 그리고 생긴 거야? 배만 땡겨. 내가 배만 이렇게 있지? 트레이너 귀신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귀신. 예. 아니야. 제 친구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 얘기인데 친구가 이제 술을 좀 마시고 자고 일어났는데 가위가 온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봤는데 팔이 없더래요. 팔이 없어? 네. 팔이 없어서 막 움직이다 하늘에서 팔이 탁 떨어진 거야. 이러고 잔 거야. 이러고 자가지고 이리 오니.
맞습니다. 오늘 녹화 밤새면 안 돼요? 집에 못 가겠어. 저는 이분도 귀신을 본 적이 있다고 해서 좀 놀랐는데요.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 분인 줄 알았는데 홍진영 씨. 네. 홍진영 씨가 집에 있는데 매일 새벽 2, 3시쯤만 되면은 뭐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세요. 그래서 밤에 또 뭐 누가 뛸 수도 있지. 새벽이지만 뭐 층간 소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어떤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홍진영 씨가 집에 있는데 매일 새벽 2, 3시쯤만 되면은 뭐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세요. 그래서 밤에 또 뭐 누가 뛸 수도 있지. 새벽이지만 뭐 층간 소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어떤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홍진영 씨의 집은 꼭대기층이었던 거죠. 위에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옥상에 뭐 담배 피러 올라간 도둑고양이. 그래, 도둑고양이. 도둑고양이. 그 홍진영 씨가 귀신을 본 게 아니라 소리만 들은 거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른 소리겠죠. 네. 아닙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집에서 봤다고 합니다. 홍진영 씨가 의문의 소음을 경험한 후에 이제 집에서 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까 웬 여자가 내 앞에 딱 서 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지러지겠죠. 누구요? 사생팬? 홍진영 씨는 대단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그 귀신을 보자마자 욕을 쌍욕을 야 꺼져! 죽을래! 하고 3분 동안 막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뭐? 귀신도 욕을 들어서 기분 나빴는지 갔다고 합니다. 조용히 그냥 사라졌다고? 욕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 상한 얼마나 거네. 쌍욕이었으면 그걸 듣고 갔을까요? 굉장히 상했네요. 욕 아니, 못 알아듣는 잘했네요, 근데. 3분 길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무서웠을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지만 지금 나를 향해서 이게 욕을 하고 있는구나. 홍진영 씨가 겪은 일이 또 있답니다. 그렇죠. 또 있어요. 9년 전에 홍진영 씨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연습실에서 연습하다 잠시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도 없는데 남자 노래 소리가 들린다. 뭐지? 1년 전에 한 번 듣고 오늘 두 번째 똑같은 목소리다. 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홍진영 씨가 귀신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비치의 이혜리 씨가 목소리의 범인을 밝혔는데요. 이혜리 씨는 트위터로 진영아 그거 수희 아저씨야 나도 들은 적 있어 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목소리는 소울 필 충만한 수희 아저씨였던 거예요. 흥이 많은 분이셨네요. 1년에 한 번씩 들은 거죠. 오케이. 네, 그건 해프닝이었지만 도시괴담처럼 연예계에만 떠도는 괴담들도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네. 학교마다 그 학교만의 학교 괴담들이 있는 것처럼요. 소속사 괴담도 있어요. JYP. 그곳이 청담동 한 곳에서 15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소속 가수들이 다 똑같은 남자아이를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조건 씨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면은 뭐 임정희 씨나 별, 노을 이렇게 JYP를 거쳐간 친구들이 다 그 아이를 본 적이 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SM에서는요, 멜빵 바지 입은 남자아이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JYP에서 오디션 떨어지고 이제 멜빵 바지 입고서는 SM 가서 또 오디션 보는 귀신이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같은 귀신이구나, 같은 아이. 네, 연예계에 다양한 괴담이 많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절대 거꾸로 듣지 마라. 어우, 깜짝이야. 아이, 무서워. 비싼 리액션 필요 없어요. 깜짝이야. 예. 근데 뭘 거꾸로 듣지 말라고. 노래예요, 노래. 노래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실 저희 때는 굉장히 이거 노래 거꾸로 듣는 게 유명했어요.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수가 있었죠. 때는 1994년 응답하라 1994 기억하시죠? 그때 네. 정말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노래에 악마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해서 이게
당시 그 메인 뉴스죠. 9시 뉴스에도 맞아요. 맞아요. 저도 뉴스 봤던 기억이 나요. 그게 아무래도 그 노래 주인공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인가 싶은데요. 노래 역시도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어서 당시 논란이 됐던 교실 이데아입니다. 이때 난리 났었죠. 뭐. 기억이 나는데요. 교실 이데아를 거꾸로 돌려서 들으면 사탄 혹은 피가 모자라 맞아요, 소리가 맞아요. 들린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청소년들이 집에서 노래를 이렇게 거꾸로 재생해서 들었는데 진짜로 들려가지고 너무 놀라서 밤잠을 설쳤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진짜 이제 교실 이데아, 뭐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거꾸로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피가 모자라 이 가사가 들리는지. 피가 모자라. 아 그랬냐 봤냐 뭐 이거 하고 뭐가 달라. 라이온킹이에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그때가. 네.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힘들게 저거를 돌렸어요. 그 카세트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듣는데 진짜 피가 모자라가 들리니까 정말 그때 너무 무지하고 순진했을 때니까 "헉, 서태지가 악마를 정말 추종한다 막 이런 얘기가 친구들 사이에서 들었는데 정말 그걸 믿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는 사회적 파장이 꽤 심각했었는데요. 일부 음악가 그리고 종교에서는 이 노래를 사탄 찬양 노래로 지목을 했었어요. 종교에서. 네.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시사 채널에서도 서태지는 악마? 라는 이슈로 논쟁까지 벌일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황당한 말도 안 시사 프로예요. 아니 피가 네. 모자라니까 적십자 그거 뭐 있잖아요 우리 혈액 헌혈 홍보대사로 해도 되잖아요. 피가 모자라니까 헌혈하라. 다른 취지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근데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거꾸로 돌려보겠다라는 아이디어가. 근데 이건 약간 지금 생각하면 홍보 마케팅 맞아요. 포인트로 좀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어릴 때 피가 모자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야하게 들리네요. 뭘로 들리죠? 씨가 씨가 모자라. 아, 진짜로 다시 들었어요. 아니 너 왜 그래? 박하나 씨.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다시 들어보실래요? 그죠. 씨가를 피나 보죠. 씨가 모자라. 씨가 모자라. 어떻습니까? 비싸요. 이가 모자라. 나는 오히려 욕으로 들리는데 씨.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평소에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아 진짜 다시 들어가요. 관심이 모자라 이렇게 들리는데 관심 있는 분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예를 들면 점 3개만 찍어놔도 그걸 사람 얼굴로 인식을 한다든지 눈 2개, 뭐 코 하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든지 각자 편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의미를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거꾸로 들으면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한글 배열을 이렇게 거꾸로 한다고 쳐요. 그러면 뭐 능씩 나모가라 뭐 이 정도가 되는 말인데 대박.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이거 한글 자음 거꾸로 그냥 배열해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 생각해보면 그냥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때는 워낙에 인터넷도 없고 그랬던 때니까 다들 이제 막 학교에서 아 무서워 그냥 이러고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이제 뭐 댄스 가수나 뭐 발라드 돌려보니까 그 효과가 안 나오는데 유독 메탈 음악에서는 이런 또 음이 들린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어쨌든 뭐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서태지 씨가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겠어요. 10년 뒤인 2007년에 서태지 씨가 교실 이데아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당시에 이 악막 파동을 좀 선동한 미디어를 비웃는 듯한 좀 풍자신이 담겨 있는데 피가 모자라 이 음성과 함께 얼굴을 덮어버리게 신문지를 떼어내는 장면이 좀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실 이데아 말고도 거꾸로 들으면 안 되는 노래가 또 있다고요. 또 있어요? 네. 바로 예. 걸그룹 티아라의 롤리폴리 이 노래 아시죠? 예. 네 알죠. 이 노래예요. 그 노래가?
발랄한 세상 발랄한 그런 노래인데. 그러니까 복고 감성이 아주 뭐 댄스도 아주 유행했었고 네. 신나는데. 디스코. 맞아요. 사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곡을 거꾸로 들으면 살인을 예고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건데요. 뭐죠?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봐. 이거 무섭다. 이게 더 무섭다. 노래가 발랄하니까 발랄하니까. 이렇게 즐겁게 죽이러 간대. 동화 아니 근데 저렇게 내가 저거 맨 처음에 멘트를 안 보고 그냥 귀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모르겠던데 저걸 멘트를 써주니까 굳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대비되는 보이는 거지. 사실 쑥 같이 들리는데 쑥. 그죠? 쑥이 아니라. 아, 너를 숙이러. 약간 한국 생활 3년 한 교포 귀신 같은 느낌이네요. 문장 한 단어 정도는 말이 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랬냐 안 그랬냐 막 그거 노래 있다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뭔가의 의미를 하여튼 만들어보고 싶어서 억지로 좀 끼워 맞춘 뭐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저걸 발견하려고 계속 거꾸로만 어떤 노래든 다 듣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거를 처음에. 대단한 노력이십니다. 분이 대단해요. 티아라 멤버 이제 지연 씨가 이제 귀신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보면은 지연 씨가 영화 고사에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에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감독님이 컷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중단했죠. 근데 감독님이 나는 컷한 적이 없는데 왜 연기를 멈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잘못 들었나 보다라고 해서 다시 연기를 했는데 이 녹화본을 다시 돌려봤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 누가 컷을 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분명 누가 컷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풍문쇼가 또 하나의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과거의 특별한 사건을 되짚어보는 시간. 이름하여 정영진 편집장의 그땐 그랬지 코너인데요. 오늘은 1997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1997년 여러분들 뭐 하고 계셨습니까?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은 하나로 그땐 그랬지 97년이면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고등학생이고 그랬겠네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97년 여름에 있었던 물어보면 궁금하지. 오싹한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 사진 보고 오시죠. 지하철역. 그 중간에 뭐가 있네요? 잠깐만. 중간에는 근데 카메라 아니 전철 안에 이게 안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비치는 거죠. 그리고 요 바깥쪽에 지금 여자 사람 머리 긴 머리에 팔이 보이는 옆모습이잖아요. 정작 찍은 사람이 안 비춰져 있어. 그런데 찍은 사람이 안 찍은 사람이 안 비춰져 있어. 저 화면은요, 1997년 이승환 씨의 애원이라는 뮤직비디오 한 장면이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벌어진 귀신 소동. 아마 이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알죠. 유명하죠. 기억나죠. 이승환 씨, 예. 뮤직비디오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어떤 여자가 찍혀 있어서 귀신이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 저거 맞아. 무서워. 자, 잘 보시면 와우. 들어오는 그 장면인데 언뜻 봐도 이 소복같이 흰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기관사 옆에 있는 모습이 찍힌 거잖아요. 작가나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스텝. 기관이 움직이는 아니 근데 그 옷이 의상이 저 상복. 네, 그러면 저 여인은 진짜 귀신이었던
있었던 걸까요? 진짜 귀신이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계기는 있었어요. 당시 편곡을 맡았던 유희열 씨가 저 뮤직비디오를 준비할 때부터 괴이한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승환 씨한테 의문의 전화가 왔는데 발신처는 공동유지 번호였고 작업하던 뮤직비디오 데이터가 스스로 몽땅 삭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 진짜. 저 진짜 열심히 챙겨봤는데 정말 무서웠던 예전에 토요 미스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누군가 맞아요. 제보를 했는데요. 1961년 저 장면을 찍은 광나루역에서 그 인근에서 여대생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제보였어요.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이 여대생이 이승환 씨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걸 귀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때 일부 언론에서 그 일본 패션 잡지를 오려서 뮤직비디오에 합성한 거다라고 보도를 하긴 했는데 이승환 씨는 끝까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 소동이 1997년에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2015년에 이승환 씨가 아직도 이거를 조작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NS에다가 또 뮤직비디오 그 원본 영상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논란 끝에 뮤직비디오 완성본에서는 저 장면을 삭제를 했습니다. 영상 전문가가 이 영상을 분석을 했는데 네. 이게 보면은 다가오잖아요. 네. 열차가 사람이 가까워 오면서 얼굴이 커지는 모습이나 혹은 옆 사람의 그림자 방향 등을 봤을 때 조작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성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이승환 씨가요 1000일 동안으로 최고의 그럼요. 인기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굳이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화제성을 위해서 앨범 좀 더 팔아보겠다고 뮤직비디오를 일부러 합성했을 리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동이 이승환 씨에게는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은퇴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앨범에는 나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라는 가사를 넣은 귀신 소동이라는 곡도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좀 뭐랄까요, 음악으로서 내가 억울하다라는 거를 계속 피력을 했었죠. 은퇴하기 전 마지막 콘서트에서 그는 이 재밌는 일을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다는 걸 깨닫고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풍문으로 들었죠. 이번 순서는 화제의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풍문 피거입니다. 네, 이분은 뭐 한 글자만 알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글자? 아, 이현우 씨! 이현우 씨 맞습니다. 이거 훨씬 비슷한데요, 손희태 씨가. 3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다시 섰다고 합니다. 이현우 씨 지금 만나보시죠. 바람 모습 우는 모습 차례차례 그려 뽑아진 이런 그림들이 추억이 되고. 자, 오늘 풍문 픽업에서 소개할 분은 90년대 강다니엘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가수 이현우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다니엘 괜찮습니까? 네, 아주 좋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뮤지컬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라디오는 지금 또 굉장히 오래 12년 동안 하고 있고. 네. 90년대는 솔직히 뭐 이현우 씨도 이것도 한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도 되는데. 이제 약간 잊혀질 권리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옛날 그 3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대항마. 근데 이게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기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그 생방송으로 하는 그런 복권 추천 방송 있잖아요. 이렇게 탈 쏘고 이렇게 잠이 덜 깬 상태로 거기서 이제 막 두 눈을 감으면 뒤에 이제 그 관역도 쫙 있고요. 네,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유쾌한 청백전인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한겨울이었는데 이렇게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면서 물이 든 풍선을 받아요. 제가 그날따라 스파이크가 있는 가죽 장발도 입고 가서 그러니까 많이 입으셨잖아요. 네, 이게 다 터지는 거죠. 아니 그 히트곡이 또 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꿈은 제가 한번 너무 좋아했습니다. 두 눈을 감으면 꿈처럼 다가오는 너의 모습. 근데 저는 불만인 게 그 노래 이렇게
그 약간 부르시는 분들 항상 약간 목에 뭐 낀 것처럼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약간 좀 편하게. 두 눈을 감으면 아유 또 기가 막힙니다. Come on, come on. Come on. I was down and out. 예. 이게 또 아, 형 이거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철에 헤어진 다음 날. 네. 아, 이건 정말 명곡입니다, 형님. 예. 날 사랑했나요?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 오. 형님, 제가 그 노래 듣고 헤어졌거든요, 여자친구랑.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생각납니다, 형님. 아 그분은 잘 계시나요? 그리고 또 이제 하는 곡이 또 있죠. 슬픔 속에 그댈 지어야만 하는 사실 그렇게 큰 히트를 한 곡은 아닌데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해서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대 사랑하기 때문에 라디오를 굉장히 오래 하고 계세요, 그죠? 예. 거기 보니까 2007년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2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렇죠. 라디오는 뭐 굉장히 제가 좀 사랑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결혼하니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매일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잠깐은 떠나 있어야 그 사랑이 더 깊어져요. 그럼요. 예, 그건 맞습니다. 네네. 아십니까? 그럼요. 네. 동의하시죠? 사랑해. 네. 근데 또 제보에 의하면은 네. 이현우 씨 라디오 듣는 이유가 네. 저 DJ가 무슨 실수를 한번 할 것 같은데라는 것 때문에 듣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 실수를 제가 좀 많이 해요. 제가 곡을 소개해야 될 때 뭐 이상하게 소개를 한다거나. 맞아요. 대표적인 거 좀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기억나시는 거 해주세요. 네네. W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를 어떻게 하셨죠? 아, 기억나시죠? 내 며느리가 나빠서. 샤이니의 링딩동을 딩동댕. 심연보 씨의 그 목욕이 좋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큰 실수했어요. 그 심연보 지선이 부른 목욕이 좋아하는데, 심연보가 부릅니다. 지선의 목욕이 좋아.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이게 지선 씨한테 진짜 너무 몹쓸 짓을, 이렇게. 지선 씨, 제가 음악 너무 사랑합니다. 네, 음성 너무 좋으시고, 건강하시죠? 죄송합니다. 이건 거의 그 예전에 그 레전드죠. 김은국 씨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김은국 2세다, 뭐 이런. 막 들이대 대박이야. 또 이현우 씨 라디오 생각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음. 2005년 3월 29일 이현우의 뮤직 라이브 오프닝 멘트에서 저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고생들이 만우절에 제 사망설을 퍼뜨렸는데 아마 제일 좀 만만했던 것 같아요. 겁도 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네, 하셨어요, 라디오에서 그 사연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저 살아있습니다. 뭐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네. 팬들이 뭐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만만하게 본다고 하지만 또 열성적인 팬들이 많잖아요. 그때 제가 그 아파트 10몇 층인가 살 때인데 한 1시쯤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조명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뭐 영화 장면처럼. 근데 생고등어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내가 오늘 고등어 구이 해준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소리 지르는 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생고등어를 들고 까만 봉투 들고 와서 거기서 아마 초저녁부터 계속 복도에서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잠깐 뭐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이제 스케줄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 먹고 있더라고요. 집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친한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집안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 뭐 스토킹은 정말 당해보신 분들 아니면 그 고통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들었죠. 그러니까 항상 집에 들어갈 때 되면은 초긴장 상태로 예. 그리고 이현우 씨가 새로운 또 도전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뮤지컬을 하신대요. 어떤 뮤지컬입니까? 마마미아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저랑 뮤지컬은 굉장히 좀 안 어울릴 진짜 안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하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마미아를 벌써 3번째 시즌 하고 있어요. 아, 3번이나? 네. 아이돌들이 자주 하는 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5초 만에 맘마미아 소개. 맘마미아 준비 시작. 마마미아는 뭐 이렇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이야기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약간의 찔끔, 어떤 감동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파티입니다, 파티. 예, 결혼식. 이거 좀 기네요. 역시 이현우 씨가 말 빨리 하고 뭘 팔지는 못해, 그죠? 파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안 되네요. 어쨌든 15초 끝. 굉장히 빨리 했는데 나름 말을. 예. 네. 혹시 그 맘마미아에서 뭐 기억나는 노래 뭐 한 소절만 혹시 있으신지? 많은 분들이 또 이거 보고 또 예매합니다. 예. 아직 기억나 지난 여름 잊을 수 없어 세느 강변을 비를 맞으며 함께 걷던 지난 여름을. 이현우 씨. 네. 많은 이제 앞으로 계획 같은 거, 네. 목표 뭐 있을까요? 가을부터는 나머지 도시를 전국 투어하고 그 이제 계속 투어는 이제 쉬지 않고 계속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살 예정입니다. 와. 정말 멋져요. 네. 정말 매력이 좋아하는 분인데.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현우 씨 스토커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사망설이 돌 정도로 스토커에 시달리고 계셨다니까. 이현우 씨의 사망설 풍문단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사망설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정말 이현우 씨가 저거를 얘기하기 전까지 정말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후에 들었어요. 3년 만에 뮤지컬 무대로 다시 돌아온 이현우 씨의 멋진 모습 풍문으로 들어쇼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양 특집으로 연예계에 떠도는 오싹한 괴담과 다양한 풍문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다음 주엔 더욱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